이수연 장편소설 비늘은 얼어붙은 마음에서부터 빚어낸 이야기. 사랑받지 못한 인간이 타인의 상처를 마주하며 조금씩 제 몫의 비늘을 벗겨내고 누군가에게는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민낯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비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배드 파더스. 그까짓 돈 주면 되잖아. 투명한 망 너머로 정화는 아버지를 처음 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칼과 둥그스름한 눈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은 누가 본다면 범죄자로 생각지 않을 정도로 멀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는 푸른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줄이 없는 찍찍이 운동화를 신은 채였다. 의뢰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화는 애써 자세를 고쳐 앉고 치마 끝단을 정리했다. 처음 보는 아버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난 당신의 딸이에요. 한참 어린 아이는 입술 끝으로 말만 내뱉지 않을 뿐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 기운을 모아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절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정화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정화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다만 의뢰인만을 향해 계속 쏘아붙일 뿐이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이런 후진 곳에 쳐 넣어야 했던 거냐고, 정가자를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하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남성의 이마 위로 핏줄이 섰다. 어디서 저런 덜 떨어진 걸 데려와서. 그의 마지막 말은 정화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고 의뢰인은 서둘러 정화를 품에 감싸 안은 채 아이의 귀를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한겨울 얇고도 얇은 어머니의 전버에 희감긴 채 정화는 생각했을 것이다. 온몸에 일어난 자신의 비늘 때문이었을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뽀얗고 말캉한 살결을 가진 아이였다면 아버지는 자신을 반기고 귀엽다고 해주었을까? 정화는 큰 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서둘러 뛰어가 정화를 안은 채 밖으로 나왔다. 아이의 손끝에서 내 팔로 전해지던 희미한 떨림을 기억한다. 서걱거리던 낯선 느낌에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사라져 버렸다. 몇 분 뒤 의뢰인 역시 파리해진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렇게 그날의 면회는 종료되었다. 의뢰인과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와 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 후끈한 히터 열기로 정화는 새근새근 잠이 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창밖만 주시할 뿐이었다. 세상은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북이 쌓인 눈길, 아이와 오롯이 추위를 뚫고 갈 그녀의 얇은 점퍼가 마음에 걸렸다. 이제 아이 아버지가 수감되었으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중단했던 정화의 치료 역시 다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좋은 소식으로 분위기를 풀고만 싶었다. 처음 사무실로 들어오던 모녀는 작은 눈사람 같았다. 서로만을 의지한 채 꼭 붙어 도루루 굴러오는 슬픈 눈사람. 매서운 추위에 바람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힘껏 동여매고서는 눈만 빼꼼 밖으로 나와 있을 뿐이었다. 외투를 벗은 정화는 몸을 벅벅 긁었다. 놀라지 않으려고 애써 헛기침했다. 어린아이의 손톱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어머니였던 의뢰인은 정화가 스스로 헤아지 못하게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의뢰인은 정화가 희귀병 중 하나인 어린 선을 앓고 있다고 했다. 피부 가장 바깥의 각질이 지나치게 성장하며 피부를 계속 건조하게 만들고
비늘 같은 각질을 일어나게 만드는 유전적 질환. 얼핏 보면 피부 위에 돋은 비늘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생경한 촉감이 지금껏 아이가 살아온 나날이 평탄치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따로 산 지는 6년 정도 되었어요. 아픈 애라는 걸 알고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야인 몸은 가을 갈대처럼 휘청거리고 있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한 지 10수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이런 사례를 마주하는 건 가혹하고 가슴이 아팠다.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 아버지는 잘 다니던 대기업을 바로 그만두었다. 의뢰인의 전화에도 남성은 현재 자신이 벌이가 전혀 없는 상태라 양육비 한 푼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그 사람 SNS를 통해 본 일상은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넘실댔다. 상담 기록서를 쓰던 나는 펜을 꼭 쥘 수밖에 없었다. 매일 골프에 해외여행에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새 살림을 차렸는지 신나게 돈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몇 개월 전부터는 연락처를 차단당해 이젠 자신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의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담되는 금액에 아픈 아이의 치료를 중단한 순간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제 핏줄을 단 한 톨도 생각하지 않는 이들. 수많은 이혼 사례를 전담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의 특징을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거짓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직접 맡았던 의뢰인 유정의 사례가 꼭 그러했다. 상담하러 온 20대 초반의 유정은 동공은 넋이 나간 듯 풀려 있었고 품 안에는 이제 갓 돌이 지난 쌍둥이 아이 둘이 안겨 있었다. 아이들은 뭣도 모른 채 해실해실 웃고 있었다. 연애 때부터 달콤한 사랑만을 속삭이던 전 남편 박 씨를 철석같이 믿은 게 잘못이었다. 박 씨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토지 문서, 통장 잔고, 사업 규모까지 조작해 빠른 결혼을 종용했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으로 그녀를 홀려놓고 임신하자마자 그녀 명의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사업을 하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매번 이해하려 했었어요.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유정은 이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믿고 명의를 내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렸지만 박 씨는 이미 새로운 상대를 찾아 도망간 이유였다. 친동생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바꿔놓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안 잡히도록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20대 창창한 나이에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유정의 머리칼은 의도치 않은 투톤이었다. 몇 년 전에 했던 염색모가 이미 귀 옆까지 자라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낯에 파리한 얼굴에선 어떠한 생기도 활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뿌리 염색이나 화장, 나를 가꿀 작은 여유조차 사치였을 것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다. 유정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기 전 아이 아버지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 수소문해서 겨우 찾은 집 앞에서 그 사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리어 저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양육권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애들 책임져야 하느냐고요. 짜증 섞인 말을 듣고 유정은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온몸을 찔러대는 듯 아팠다고 했다. 떡두꺼비같이 생긴 쌍둥이 아들들이 자길 닮았다며 좋아하던 때는 언제고 목적이었던 돈을 받고 이제 바로 안색과 태도가 변해버린 그 사람. 온종일 기다린 것이 무색하게 남자는 쾅 하고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집안에선 곧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고소하고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전해져 왔다. 그의 이기적인 행복이 얼마 동안 갈지 알 수 없으나 당장 유정은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이 비참했다. 자기는 돈 몇 푼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몸이 불편한 친정어머니에게 쌍둥이 아이들을 맡기고 왔는데 현실을 자각한 순간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그 사람에겐 더는 인정의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자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서류를 넘겨주던 중 그녀의 손과 맞닿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나는 그들의 건강한 터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피하도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힘껏 돕고 싶었다. 얼마 전 유정이 보내온 편지 봉투에는 쌍둥이 아이들이 훌쩍 커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시작된 편지에서는 삶을 향한 긍지와 새로운 변화가 엿보였다. 편지 위로 그녀의 앳된 얼굴이 겹쳐 보였다. 변호사님, 양육비를 받기 전 세상은 모두 제 편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어요. 모두 저와 제 아이를 버린 것 같았고요. 덕분에 우리 세 식구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첫째 동재는 책을 참 좋아해요. 부족한 엄마지만 일 끝나고 돌아온 밤마다 책을 읽어주려 노력합니다. 둘째 동안이는 장난꾸러기지만 참 복스럽게 밥을 잘 먹어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일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꾹꾹 눌러가며 적어낸 진심이로 잉크가 번진 자국이 몇몇 보였다. 이젠 유정이 제 삶과 마음 역시 잘 돌볼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랐다. 편지 뒷면에는 추신도 적혀 있었다. 참, 사실 변호사님이 되게 무서운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마음이 이토록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편지를 고이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세상의 끝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법의 근거를 들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똑똑. 때마침 김 비서가 큰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변호사님, 택배가 와서요. 커다란 감귤 한 박스. 누가 보낸 거지? 발신인을 확인하니 양보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제주가 고향인 보영을 떠올렸다. 1년 전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 보영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췌한 행색으로 나를 찾았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전 남편은 내게 고소장을 보냈다. 그를 만났을 때 보영은 미성년자였고 그녀의 남편은 나와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인권 전문 변호사였다. 그들의 첫 만남은 헬퍼와 가출 청소년의 위치였고 갈 곳 없는 보영은 헬퍼인 전 남편의 집에 순순히 들어갔다. 부모의 보호가 없는 아이라 쉽게 생각했는지 전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결혼 약속을 내세워 원치 않는 보영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쳐들어온 남자는 적반하장으로 나와 보영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다 필요 없고 대표 변호사 당장 나오라고 해. 2대8 가르마가 인상적인 그 남자는
와이셔츠 배 부분이 빳빳하게 나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보영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뒤에 살짝 숨어 있었다. 남자의 위협이 두려운 것 같았다. 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함을 쳤다. 근본도 없는 것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떡하니 애를 데려와서 이젠 돈까지 내놓으라 한다며 자기 재산을 노린 채 벌어진 악질 사기극이라는 이야기였다. 당당함을 넘어 살짝 내려앉은 미간 속 억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태도에 난 잠시 마음이 주춤거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뭉근한 연기처럼 자라났다. 보영은 비에 젖은 새처럼 바들거리며 한참 말이 없었다. 비슷한 풍경이 겹쳐 보였다.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양팔에 소름이 돋는다. 악몽처럼 뒤엉킨 사건을 풀어내느라 매일 한 줌씩 머리카락이 빠져나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3년 전 짧은 머리의 의뢰인은 자신을 모나라 소개했다. 독특한 이름답게 그녀는 성격에도 레모나처럼 톡톡 튀는 구석이 있었다. 모나는 전자담배를 입에 문 채로 빨간 구두를 신은 채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왔다. 금세 매캐한 전자담배 향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아이를 의식하며 재빨리 창문을 열었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른쪽 빠미에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고 붉게 바른 입술과 대조되는 노란빛 단발머리가 범상치 않았다. 여자가 몇 차례 사무실을 드나드는 동안 아이를 직접 아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이는 늘 보모의 품에 안겨 있었고 온몸엔 명품 베이비 라인이 겹겹이 씌어 있었다. 금세 자랄 아이에게 저런 고가의 옷이라니 어딘지 유단스럽다는 생각이 들 무렵 모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다. 뜬금없이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이 아이는 모 대기업 회장의 혼외자이고 자신은 그 집안으로부터 양육비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싶다는 것. 회장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그녀의 입꼬리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상담 이후 절차대로 소송을 준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업 층계에서 맞고수가 들어왔다.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니 모나의 아이가 회장의 친자식이 아니며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증명서였다. 모나는 상대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다. 우린 결백하니 유전자 검사 결과를 상대에게 먼저 전달하자는 내 제안에 의뢰인은 고개를 저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나랑 그 회장이 잤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왜 이제와 저 영감탱이는 오리발이야? 나는 이마를 짚으며 모나를 타일렀다. 관계를 맺었다는 여부보다 실제 이 아이가 회장의 친자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나의 설득에도 그녀는 의견을 굽힐 줄 몰랐다. 차일피일 유전자 검사를 미룰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마침내 그녀는 고백했다. 사실 아이는 회장의 수행 비서와의 사이에 태어났으나 어떻게든 회장의 자식인 것처럼 꾸며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거짓을 변호할 뜻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둔갑시킬 재주도 없었다. 언론을 두려워하는 재계의 약점을 노려 한몫 잡아보려던 속셈이었으리라. 사건을 혼자 맡았던 나는 고소를 치하시키고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끝내 땀을 뺄 수밖에 없었다. 간혹 상대방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악의적인 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그런 사건들을 몇 차례 마주하고 나자 나도 모르게 사실관계에 집착하게 되었다.
의뢰인의 주장이 언제나 그대로 법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사건은 늘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었다. 점차 나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에 닿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날, 나는 조용히 의뢰인 보영을 바라보았다. 물기를 머금은 솜처럼 축 가라앉은 그녀에게선 어떤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의 나를 교모히 속였던 모나와는 분명 다른 결이었다. 수없이 같은 말을 들어 귀에 못이 박혔는지 대질 신문 내내 보영은 끓는 물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땅만 바라보았다. 그런 사람의 아이를 혼자 낳기로 마음먹기까지 그녀 곁엔 따뜻한 가족도 마음을 기댈 친구도 없었을 것이다. 자연스레 내가 아팠던 시절을 떠올렸다. 확신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 사무실 창밖으론 연두빛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보영에게는 그런 생명의 기운을 느낄 여유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톱 끝에 거스러미를 뜯고 있었다. 살점이 다 벗겨져 손끝에서 피가 고였지만 그런 통증쯤에는 이미 무감각해진 듯 표정은 멍하니 흐려져 있었다. 아이가 울자 현실을 인식한 듯 그녀는 퉁퉁 부은 젖을 꺼내 아이의 입에 물렸다. 찢어질 듯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와 억눌린 잿빛 현실이 그녀 안의 모든 생명력마저 바싹 말려버리고 있었다. 젖을 물리는 동안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나는 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풍기는 기운이 있다는 것을. 삶의 구겨진 탄성 속에서 은근히 스며나오는 눅진한 피로의 냄새, 조바심과 무력, 비탄이 겹겹이 쌓여 묵직하게 번지는 그 고단한 기색이 어느새 내 마음속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취합해 보아도 원치 않는 성관계가 분명해 보였다. 여러 단체와 언론 앞에서 약한 자들의 인권을 주창하는 그자는 오히려 제 핏줄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훗날 정계에 나설 때 이 일이 걸림돌이 되기라도 하면 보영뿐 아니라 사건을 맡았던 나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그는 단단히 말을 박았다. 다음해 봄, 마침내 그자를 배드 파더스 명단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명단에서 자신을 내려만 준다면 당장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하며 연신 전화를 걸어 사정을 늘어놓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소득에 따라 산정된 아이의 양육비를 먼저 보내야만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의뢰인의 울분 섞인 호소도 간절한 눈물도 그자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오직 법대로 처리할 때에만 그들은 마지못해 꼬리를 내리고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을 인식했다. 그자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유명 정치인의 자녀와 파혼했다는 소식은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몇 개월 뒤 보영은 건강음료 한 상자를 들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를 짓누르던 우물과 냉기는 모두 사라진 채였다. 내 덕에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파트 제도를 알게 되었고 얼마 전 새 집에 입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공임대지만 풀옵션에 아이 키우기에도 충분한 보금자리라 앞으로의 삶이 기대된다고 처음으로 봄이 다시 오는 게 즐겁다고 했다. 근황을 묻자 보영은 요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돕고 밤에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축 처져 있던 얼굴엔 제 나이답게 생기가 돌았고 발그레 물든 두 볼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그제야 조용히 놓이는 듯했다. 그녀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수입료가 늘 마음에 걸렸다고 구겨진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밀었다. 삶의 고단함이 묻어난 봉투였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기꺼이 받았다. 덕분에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받고 있어요. 보영은 그렇게 말하며 무표정한 내 얼굴 너머에 숨어있던 인간적인 진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향 감귤 상자를 보내온다. 나는 달고 시원한 귤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상큼한 과즙향이 입안 가득 터진다. 제 아이임에도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들은 모두 비늘을 쓴 채였다. 겉으로는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탐스러운 빛깔을 뽐내는 비늘. 그 이면에는 진실을 숨긴 어두운 속내가 자리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 커다란 오동나무 끝에는 낙엽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을과 겨울이 줄다리기 하는 계절 속 사람들은 색색의 점퍼를 여민 채 바삐 길을 가고 있었다. 세상을 물들이는 수많은 색깔만큼 무수한 종류의 사람들, 낯설면서도 익숙했던 불편함, 뇌리에 깊게 박힌 그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며칠 전 낯익은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다. 언니야, 나랑 어디 갈 데 있다. 법대 동기 지연이었다. 언니야 하며 웃을 때 반달처럼 둥그러지던 눈주름과 사근거리는 말투가 눈앞에 그려졌다. 그러고 보니 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구나. 지난 만남을 헤아려보며 얼추 횟수를 세어보았다. 지연은 고시 생활 내내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던 동생이었다. 타지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워낙 곰살맞고 손이 큰 성격이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땐 꼭 나를 집으로 불러 집밥을 해주곤 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지연은 곧장 부산으로 내려갔다. 함께 대형 로펌에 들어가자던 내 설득도 지방에서 홀로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그녀의 단단한 마음을 꺾을 순 없었다. 그땐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연을 키워낸 아버지의 고생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지연은 얼굴이 밝아 보였다. 만남의 기쁨도 잠시 그녀는 나를 서울 근교 허름한 아쿠아리움으로 데려갔다. 그 앞에서 표를 받는 경비 아저씨는 수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푹 눌러쓴 경비 모자 사이로 살짝 뜬 실눈이 들어왔다. 왠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애도 아니고 무슨. 여기 진짜 신기한 거 있대. 어항이 거기서 거기지 볼멘 소리를 내뱉으려던 찰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사람 얼굴을 한 인면허 떼가 수족관 한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당황한 내 모습을 보고 지연은 깔깔 웃었다. 푸른 조명이 번져드는 거대한 수조 안. 인면허들이 유영하며 마치 우리를 들여다보는 듯 했다. 수조 앞에 선 사람들 역시 무엇인가 홀린 듯 그 기이한 얼굴들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겹쳐댔다.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이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마주한 이들이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모습. 그때 해설자는 말했다. 닮았지만 완전히 닮지 않은 존재. 그 애매한 간극이 때로는 불쾌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 눈앞의 인면허들이 바로 그 불쾌한 골짜기였다.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 낯섦과 친숙함이 묘하게 얽힌 얼굴들. 두려운데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는 기이함이 서서히 내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쩌면 인면허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기괴하면서도 끌리고 거부감이 들면서도 매력적인 나와 닮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인면허 때는 일관된 움직임으로 천천히 물결을 갈랐다. 몇몇 인면허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몸뚱이에 동그란 점이 몇 개 찍혀있는 인면허는 아주 느린 속도로 유영했다. 사람과 비슷하지만 하얀 동공 없이 까맣게 차오른 그 눈동자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도톰하게 말린 입술은 마치 사람처럼 위아래로 움직였으나 흐물거리는 움직임은 마치 이가 빠진 할아버지 틀니처럼 가소로웠다. 번들거리는 피부 위로 빛이 반사되었고 금방이라도 저 기괴한 존재가 수족관 벽을 뚫고 내 쪽으로 넘어올 것 같았다. 그 외에도 바닥에 거의 붙어 제 존재를 숨기려는 듯 천천히 유영하던 흑 진주색 인면허, 머리 위에 혹이 볼록하게 나있는 점박이 보라색 인면허, 도톰한 입술과 번쩍이는 비늘이 특징인 황금색 인면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뭔 놈의 색은 그렇게 또 많은지 세상의 모든 인면허를 이곳에 다 모아놓은 게 아닐까. 색색의 인면허를 보며 정신이 어질어질했다. 나는 지연을 부르려 했다. 그때 인면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바다의 왕이라도 된 듯 수족관 전체를 유유히 휘젓고 다니던 황금빛 인면허였다. 그 녀석이 천천히 내 쪽으로 헤엄쳐 왔다. 발걸음이 얼어붙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인면허는 마치 내 시면을 꿰뚫어 보는 듯 또렷한 눈동자로 나를 찬찬히 응시했다. 처음엔 그저 사람 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인면허들과는 분명 무언가 달랐다. 입을 뻐끔이며 황금빛 비늘을 찰랑거리는 모습은 어쩐지 만져보라고 유혹하는 듯 했다. 찰랑. 어느새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수조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 반짝이는 비늘, 한 번쯤 만져보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움직였다. 놀랍게도 황금 인면허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내 손에 몸을 기대었다. 미끈거리는 비늘이 손끝에 닿는 순간 짜릿한 전류가 번쩍 온몸을 타고 퍼졌다. 눈앞이 번쩍이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언니 뭐해? 지연의 목소리에 정신이 퍼득들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냈다. 찰박거리는 물소리에 수족관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물고기와 교감을 나눈 예술가도 아니고 수조에 손을 넣다니 나도 내가 어이가 없었다. 황금빛 인면허는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한쪽 아가미를 슬쩍 올려 마치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헛것을 본 걸까? 눈을 비벼봤지만 녀석은 어느새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맹한 눈, 비릿한 냄새, 물비늘의 낯섦. 나는 그런 분위기가 싫어 생선조차 잘 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녀석은 달랐다. 황금빛 인면허에게 닿았던 손끝이 아직도 이상하게 뜨겁고 민감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괜히 지연을 탓했다. 얘는 뭘 이런 걸 보러 가자고 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입 쭉 빨아들인 뒤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상한 기운을 어서 떨쳐내고 싶었다. 거기가 국내 인면허를 한데 모아둔 국내 유일한 수족관이라 카더라. 언니야, 완전 신기하지 않나?
지연은 가끔 보면 참 희한한 구석이 있었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국내 유일한 인면허 수족관이라는 것 치곤 겉모습이 허름하고 소박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그런 징그러운 것들 관심 없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 금세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힘없이 축 내려앉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는 넌지시 이유를 물었다. 글쎄, 난 사람 같지도 않은 사건들 상대하다 보면 어쩔 땐 사람을 닮은 말 못하는 생물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 적어도 쟤네는 같은 종끼리 서로를 해하지는 않지 않나. 그냥 보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언니야도 그렇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쭉 빨아들이며 찬찬히 지연의 얼굴을 훑었다. 못 본 새 지연은 살이 쭉 빠져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많이 새겨져 있었다.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된 지연의 머리에 새치가 듬성듬성 쌓인 채였다. 요새 많이 힘드니? 조심스레 물어본 내 질문에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난달 내 맡았던 사건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 사고사를 위장해가 보험금을 타서 도박빚을 갚을라 했단다. 참 어이가 없지. 근데 그놈이 나 찾아와가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콧구멍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사느니 지 손으로 지 자식 죽이는 게 훨씬 인간적이지 않겠나 하더라. 그 말 하는 기 보는데 진짜 기가 차가 말도 안 나오더라. 그런 인간을 변호해야 하는데 처지도 참. 이혼 양육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나와 달리 형사사건까지 맡은 지연은 살인부터 강간, 강도까지 온갖 흉악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죄를 덜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었다. 변호라는 일은 단순한 법적 조력이 아니라 죄와 벌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일이었다. 그만큼 그 책무는 무겁고도 복잡했다. 변호사님, 저 진짜 이번만 어떻게 잘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다시는 나쁜 짓 안 할 거거든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감형될 수 있도록 변호만 잘해주시면. 법을 다루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간절해지던 그들의 손길, 그리고 눈빛, 그 마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지연은 내내 고민했을 것이다. 알고도 속아야만 하는 직업의 숙명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온 지연에게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백화점에서 산 머플러를 조심스레 건넸다. 지연은 조금 놀란 듯 그리고 어쩐지 감동한 표정이었다. 나는 괜히 민망해져 툭 내뱉고 말았다. 포장은 바빠서 못했어. 지연은 말 대신 나를 꼭 안아주었다. 빈틈없이 가득 찬 응원과 사랑이 전해지는 포옹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지연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잠시 뒤 지연은 조용히 몸을 떼고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특유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차에 올라탄 지연은 창문을 내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언니야, 나 간다. 안 본 사이에 언니 얼굴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편해졌다고? 내 얼굴이? 나는 내 얼굴에 손을 얹었다. 그 뒤 그녀가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지연을 만나고 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혹여나 열린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까 다시 창문을 꼭 닫았다. 색색의 인면허들 위로 정화의 친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인면허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인간의 얼굴을 한 물고기처럼 숨을 쉬며 핏줄을 이어가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는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자. 수감소에서 정화의 어머니를 향해 쏘아대던 그의 야비한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다시는 그 입으로 달콤한 말 따위로 누군가를 속이지 못하게 저 깊고 어두운 물속에 쳐넣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인간의 탈을 쓴 채 끝없이 거짓말을 말하던 그 목소리가 심해의 냉기 속에서라도 잠잠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미뤄온 사실을 근거로 법적 구속 절차를 밟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시켰다.